사람의 첫인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금 실감합니다. 제 딸이 처음으로 사위를 데리고 온 날,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제 마음은 괜히 들떠 있으면서도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부모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식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 누구와 인생을 같이 걷게 될지, 그것만큼 마음을 쓰이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전날 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괜히 부엌에 나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집안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혹시라도 손님이 왔을 때 흠잡힐 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거실 카펫을 털고 소파 쿠션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그 바람에 커튼이 나풀거렸는데 괜히 제 마음도 그 바람에 흔들리듯 불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딸이 들어올 시간이 가까워오자 저는 몇 번이나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로 과일을 손질하며도 칼이 손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순간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선택한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이겠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을 때 제 딸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선 남자를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예상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인사도 공손했지만 첫눈에 들어오는 인상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나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풍기는 기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눈빛, 자세, 말투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분위기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옆에 선 순간부터 이유 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경계심이 차올랐습니다. 딸은 해맑게 웃으며 엄마, 이 사람이 제가 말한 그 사람이에요. 하고 소개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정중했지만 제 속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내오며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부엌에서 컵을 챙기면서도 제 귀는 거실 대화에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딸이 즐겁게 웃으며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웃음 속에서 너무나 뚜렷한 사랑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사랑에 빠지면 눈빛이 다릅니다. 딸이 그를 바라보는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도무지 제 속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조차 꺼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무심코 꺼낸 한마디는 제 심장을 꽉 조여왔습니다. 엄마, 사실 오빠, 이혼한 적 있어. 그래도 나는 괜찮아. 순간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간신히 붙잡았지만 제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혼이라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우리 딸이 어디가 부족해서 왜 굳이 한번 실패한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하려 하는 걸까? 아직 젊고 아직 선택의 기회가 많은 아이인데 왜 하필이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딸은 너무나 태연하게 오히려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엄마. 나한텐 이 사람이 전부야.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아무리 딸이 좋다 해도 이건 아니야. 한번 이혼한 사람이라니. 게다가 나이도 많잖아. 하지만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봤잖아. 딸이 저렇게 붙잡고 있잖아. 우리가 끝까지 막을 수 있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분명 반대했지만 딸이 울며 무릎까지 꿇고 매달리는 모습을 떠올리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라는 건 자식의 눈물이 가장 큰 약점이지 않습니까? 며칠 뒤 결국 그 상황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딸은 사위와의 결혼을 고집했고 저는 마지못해 허락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딸은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지켰지만 속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제발 내 걱정이 틀리기를, 제발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결혼 이후 딸과 사위는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딸은 엄마 어차피 집이 넓으니까 더 좋잖아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결혼을 했으면 둘만의 보금자리에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위는 의외로 집안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인사를 하고 제가 들고 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얼른 받아들며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늘 저를 먼저 챙겼습니다. 제 마음속 굳은 벽이 조금씩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거실에서 서로 마주 앉아 있어도 말이 오가지 않고 식탁에서도 공기가 조금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마음에도 없는 따뜻한 말을 꺼내면 제 불편한 속마음이 드러날 것 같아서였지요. 하지만 사위는 그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부엌불을 켜고 밥솥을 열면 사위가 뒤에서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너는 내일이나 해라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가 매일같이 묻는 바람에 언젠가는 한 번쯤은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파 좀 다듬어라. 제가 퉁명스럽게 말하면 그는 얼른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 파를 정성스레 다듬었습니다. 손끝이 서툴러 몇 번은 흙을 다 털어내지 못하고 껍질도 과하게 벗겨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성의를 다하려는 태도가 보여서 속으로는 그래도 성의는 있구나 하며 미묘하게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돌아오기 전에 집안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듯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지를 가지런히 접어 올려놓거나 소파에 흐트러져 있던 쿠션을 반듯하게 놓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제가 딱히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보였지요. 주말이면 딸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가도 일부러 제목까지 챙겨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다길래 샀습니다. 하며 작은 간식거리나 과일을 사오곤 했습니다. 사실 그 값이 얼마나 된다고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작은 물건 하나라도 챙겨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무심한 듯 대꾸했습니다. 됐어. 괜히 돈 쓰지 말고 너희나 잘 챙겨 먹어라. 그러나 속으로는 조금씩 그 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길을 끌었던 건 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퇴근한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사위는 늘 환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딸의 무거운 가방을 얼른 받아들고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그 순간만큼은 저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사위의 존재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었는데 그날은 부엌에서 김을 굽다가 허리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위가 급히 다가와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하며 집게를 들더군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사위가 부엌에서 불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낯설기도 했지만 그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됐어. 남자가 뭘 이런 걸 하냐? 들어가 있어라. 그러나 그가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김을 다 굽고 나서야 물러나는 걸 보면서 내심 그래. 이 사람도 성의를 다하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마음 한쪽에는 그래도 이 사람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다정한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는 의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모습 속에서 사위는 나름의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딸과 사소한 말다툼이 생겨도 먼저 사과를 하고 장모인 제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분명 있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무심하게 굴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혹시 내가 괜히 선입견을 가졌던 건 아닐까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위와 함께 지낸 지도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던 공기가 조금씩 풀려 집안에는 나름의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러나 사람은 참 간사한 게 날마다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마음도 서서히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은 얼굴이 무척 환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신발을 벗자마자 딸이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사위가요. 제 직장 근처까지 일부러 와서 같이 퇴근했어요. 집에 오는데 버스가 너무 붐벼서 힘들었는데 오빠가 옆에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딸은 그 말을 하며 싱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 딸아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해맑게 자랑하던 그 표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조금은 풀리며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위는 식탁 위를 살피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더 가져다 드릴 것 있을까요? 저는 일부러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 됐다. 밥이나 먹어라. 그러자 딸이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빠 참 착하지 않아요? 저는 오빠가 이렇게 세심할 줄 몰랐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더 잘 알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웃음기가 어려 있고 사위를 향한 믿음과 애정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무표정하게 젓가락을 다시 움직였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래, 착한 면도 있지.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내가 왜 자꾸만 불안해하는 걸까? 딸은 계속해서 사위를 두둔했습니다. 엄마, 오빠는 저를 진짜 아껴줘요. 직장에서 힘든 일 있으면 꼭 먼저 들어주고 작은 것도 챙겨줘요. 사실 저는 이런 게 너무 감사해요. 엄마도 보셨잖아요.
오빠가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서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 사위는 옆에서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밥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풍경만 놓고 보면 평범하고도 화목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식탁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위가 장난스럽게 딸의 반찬을 덜어주자 딸이 얼굴을 붉히며 그만 좀 해 하고 말했고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제 웃음을 본 딸이 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오빠 좀 인정해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대답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정한다는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제 속에서는 여전히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하는 불안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뭐 나쁘진 않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딸의 얼굴에 꽃이 핀 듯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위도 고개를 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 딸과 함께 웃는 시간이 있었듯 이제는 사위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에서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일단은 믿어보자. 딸이 저렇게 행복해하잖아.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면 이 집이 더 화목해질지도 몰라.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창가에 서서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딸과 사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오랜만에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이 잠시 내려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 집에는 조금씩 안정된 공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사위도 이제는 집안의 일원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의 씨앗이 있었지만 하루하루 딸의 웃음을 보면서 지금은 괜찮다는 위안으로 스스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한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평소보다 한층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설레는 빛이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딸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금세 알아챘습니다. 딸은 신발을 벗자마자 저를 향해 달려오듯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요즘같이 팍팍한 세상에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두 손을 털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아이고 잘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딸은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자식이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대가를 받는 건 부모에게도 큰 자랑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남편도 사위도 모두 딸의 밝은 기운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 딸이 갑자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도 이번에 받은 보너스로 우리 가족 다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때요?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행이라니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늘 생활비 아끼느라 또 서로의 사정 때문에 변변히 여행 한 번 떠난 적이 없었는데 딸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하다니 놀랍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딸은 두 눈을 반짝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짧게라도 좋으니까 우리 다 같이 가요. 엄마도 아빠도 늘 집에만 계시잖아요. 오빠랑 저도 요즘 집에서만 지내고 다 같이 나가서 바람도 쐬고 추억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사위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어머니, 멀리 가지 않아도 좋으니 다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도 많이 도울게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흐뭇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 대화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저 역시 집안일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지쳐 있었는데 가족여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오랜만에 웃으면서 같이 보내는 것도 좋지. 그 말을 하자 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사위도 안도의 숨을 내쉬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전보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답다라는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오랜만에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딸은 여행지로 어디가 좋을지 아이처럼 설레며 이야기했고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탰습니다. 남편도 그래, 가까운 데로 가면 되지. 2박 3일 정도면 딱 좋겠다 하며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런 게 가족이지. 다 같이 웃으며 어디든 떠나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 제 마음속에 작은 불안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따뜻한 온기에 잠시 묻혀버린 듯 했습니다. 가족여행 이야기가 나온 그날 이후 우리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자주 퍼졌습니다. 늘 밥상머리에서 일상의 피곤함과 근심 걱정이 오르내리던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뭘 챙겨야 할까 같은 대화가 오가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딸은 여행 얘기만 나오면 소녀처럼 들떴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여행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긴 어때요? 여긴 바닷가도 있고 숙소도 깔끔해 보여요. 그러면 사위가 옆에 앉아 진지하게 화면을 들여다보며 여기 좋네. 차로 2시간 거리니까 무리도 없겠어요.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괜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과 사위가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의논하는 모습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어색했던 분위기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한 집안의 부부로서 또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방 안에서 커다란 가방을 꺼내와 옷가지들을 하나씩 접어 넣었습니다. 사위는 옆에서 물병, 간식거리, 세면도구를 챙기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여보, 수건은 내가 챙길게. 그럼 나는 여벌 옷 더 넣어야겠다.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참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 평범한 풍경이 제게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니 그래, 아직은 괜찮구나 하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딸은 제 방으로 와서 제게도 물었습니다. 엄마, 여행 갈 때 입고 싶으신 옷 있으세요? 제가 다려드릴게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다리긴 있는 대로 입으면 되지. 그러자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그래도 엄마 예쁘게 입으셔야죠. 사진도 찍어야 하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도 평소에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여행 얘기가 나오자 내심 즐거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자동차 상태를 점검하겠다며 차고로 내려가 시동을 걸어보고 타이어를 확인하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가족 태우고 가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라며 혼잣말을 하는데
저는 그 순간 남편도 설레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사위는 그 옆에서 열심히 거들었습니다. 물건을 옮기고 차 안을 청소하며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초반에 보여주던 조심스러움 대신 이제는 조금은 여유로운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이젠 우리 가족이구나라는 의식이 생긴 듯 했습니다. 저녁에는 식탁에 둘러앉아 여행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딸이 손으로 달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첫날은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점심쯤 도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처에 유명한 음식점이 있대요. 둘째 날은 바닷가에 가서 쉬고 마지막 날엔 시장에 들러서 엄마 좋아하시는 생선 좀 사와요. 그 말에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닮아서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한다. 사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첫날 저녁은 제가 직접 고기 구워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숙소에서 바비큐 하면 좋지 않을까요? 딸은 그 말에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지. 가족이 다 같이 먹는 게 제일이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어디를 다녀오는 것 이상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웃음이 생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사위를 완전히 믿어도 될까 하는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집안에 흐르는 온기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여행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려는 시각, 집안은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습니다. 전날 밤 늦도록 짐을 챙기고도 혹시 빠뜨린 것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느라 저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이미 딸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싸고 물과 간식거리를 가방에 넣으며 얼굴에는 들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사위도 일찍 일어나 딸 옆에서 재료를 건네주며 거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직 이불 속에 있을 시간인데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조금은 든든했습니다. 남편은 차 열쇠를 챙기며 현관 쪽에서 가방을 차곡차곡 나르고 있었습니다. 묵묵하지만 부지런한 성격답게 무거운 짐을 말없이 들어 나르며 운전은 내가 맡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챙기셨어요? 약 같은 건 제가 따로 가방에 넣어뒀어요. 딸이 제게 다가와 확인하듯 묻는 모습에 저는 괜히 미소가 났습니다. 그래, 다 챙겼다. 너는 참 내가 애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늘 딸의 가방을 챙겨주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딸이 제 짐을 살펴주는 모습을 보니 세월이 흘렀음을 실감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칠 즈음 우리는 마침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 앞에 신발이 줄지어 놓였고 집안 공기에는 설레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전등 스위치를 내리고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그 순간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내보자. 차에 오르자 딸은 뒷자리에 앉으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제가 운전 지루하지 않게 노래 틀어드릴게요. 사위는 옆에서 웃으며 보조석에 앉아 내비게이션을 설정했습니다. 남편은 핸들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차를 움직였습니다. 차 안은 이내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딸은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사위는 창밖 풍경을 가리키며 저기 보세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가을빛이 완연한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금빛 논이 바람에 일렁이고 멀리 산등성이가 푸르게 펼쳐졌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저는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크고 작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라디오 뉴스를 잠시 들으며 이제 곧 추석인데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겠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딸이 금세 대답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오늘은 평일 아침이라 덜 막힌대요. 그래도 가다가 휴게소 들르면 되죠, 뭐. 사위도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휴게소 들르는 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그 말에 저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에는 여행길에 오르면 그저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게 급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오히려 중간에 들르는 휴게소에서의 작은 시간이 더 기억에 남곤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던 호두과자, 어묵 국물 한 모금이 주는 따뜻함 같은 것 말입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 안이 조금 조용해질 즈음 남편이 말했습니다. 슬슬 휴게소 하나 들르자. 다들 화장실도 가야 할 테고 간단히 뭐도 사 먹자. 그 말에 딸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이 있거든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뭐예요? 핫바랑 어묵 국물, 그리고 호두과자. 딸이 두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모습에 차 안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곧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히 서 있었지만 남편은 익숙한 솜씨로 빈자리를 찾아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서늘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긴 드라이브의 답답함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휴게소 건물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뛰어가는 가족, 여행객 무리, 버스 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 그 속에서 우리 가족도 하나의 작은 무리가 되어 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은 편의점 쪽으로 먼저 달려가듯 가며 뒤돌아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먹을 거 사올게요. 사위가 그 옆에서 따라붙으며 같이 가요. 제가 들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아 그 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또 젊은 연인처럼 다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그동안 가슴에 남아있던 불안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휴게소 앞은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잡고 뛰어다니고 여행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가 섞여 떠들썩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그마저도 여행의 설레는 분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딸과 사위는 편의점 앞에서 무엇을 살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격앙된 외침이었습니다. 거기서!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한 여자가 성큼성큼 앞으로 달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릴 만큼 격했습니다. 그 여자의 시선은 분명 우리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 사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순간 아득해졌습니다. 시간마저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달려오는 여자의 발걸음, 멈칫하며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는 사위, 그리고 그 옆에서 눈이 커진 채 사위를 바라보는 제 딸 모든 것이 한 장면처럼 제 눈에 박혔습니다. 여자는 그대로 사위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호기심과 놀람이 뒤섞인 시선들이 우리 가족을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이 여행길이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딸은 당황한 듯 발걸음을 멈췄고
사위는 얼굴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거세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단숨에 사위 앞까지 달려와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사위는 순간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여자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휴게소 앞에 활기차던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고 주변은 낮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자식은 버려두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사위는 얼굴이 굳은 채 말문을 잃은 듯 했습니다. 딸은 옆에서 서서히 눈이 커지고 입술을 떨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자식? 버려뒀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자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육비 한 번이라도 보낸 적 있냐? 내가 낳은 아이는 너를 기다리는데 너는 여기서 새 얼굴로 다시 시작한다고? 그 순간 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딸은 사위가 이혼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식이 있다는 건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위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다. 더 이상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 그리고 사위의 변명 섞인 목소리가 한꺼번에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자리에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여자의 울부짖음, 사위의 변명 모든 것이 제게는 견딜 수 없는 숙취와 고통이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딸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붙잡은 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조용히 들어야 했습니다. 휴게소 앞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여자의 울부짖음, 사위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 속에서 얼어붙은 딸의 눈물 어린 얼굴. 저는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은 본능처럼 딸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딸의 다른 손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여자의 손에 멱살을 잡힌 채 변명 비슷한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울먹이며 숨을 고르지 못하는 딸의 얼굴만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가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딸을 이끌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는 뒤에서 우리를 불러 세우려 했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딸을 뒷자리에 앉혔습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차가 움직이자 휴게소의 소라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거울 너머로 본 딸의 얼굴에는 참담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이상 이 사위를 믿을 수 없다. 우리 딸을 지켜야 한다. 차 안은 침묵뿐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결혼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이어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길은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차 안에서 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만 축축하게 젖은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저 곁에서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은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겁고 싸늘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손을 떨며 찻잔을 잡고 있었고 남편은 담배 생각이 간절한 듯 베란다 쪽을 서성였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열리는 문소리와 함께 사위가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조차 벗지 않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딸은 방에서 나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듯 했지만 딸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딸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더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위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꿰차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초라하고 무너져 있었지만 그 순간 누구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딸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잠시 서 있다가 이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도록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삶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위가 떠난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던 순간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우리 집은 깊은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딸은 식탁에 거의 앉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려도 손도 대지 않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긴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담배만 늘렸습니다. 때때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조차도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위로하려다 더 큰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딸은 방에서 나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딸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해야 할까봐.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상하고 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오던 두려움이 결국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떨군 채 목소리에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숨긴 게 너무 많아. 이제 더는 같이 못 살겠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눈물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에 힘을 주며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곁에 있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불을 끄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애써 붙들던 마음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시간이 갈수록 딸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예전에는 사위가 보낸 메시지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휴대폰에 뜬 이름만 보아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사위가 집 앞에 찾아와 서성인 날도 있었지만 딸은 창문 너머로 바라보다 이내 커튼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구나. 딸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확실히 알아야겠어라고 중얼거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딸은 어느 날 외출 준비를 하더니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늦은 오후가 되어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확인하고 돌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사위 전처를 만났어요.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저는 숨을 삼킨 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 이혼한 게 아니었어요. 두 번이나 이혼했대요. 그리고 숨긴 게 더 많았어요. 순간 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딸의 입술에서 나온 짧은 말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갑게 굳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붙잡고 있던 희망, 혹시 괜찮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이 아이를 지키려면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 딸이 사위의 전처를 만나 모든 진실을 듣고 돌아온 뒤 집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울거나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딸은 방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혼하러 갈 거예요. 딸이 조용히 내뱉은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딸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지로 삼켰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딸은 잠시 숨을 고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색 건물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딸은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은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얽혔습니다. 분노, 안타까움, 슬픔하지만 결국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의 선택을 지켜줘야 한다. 법원 계단을 오르는 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딸이 이미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법원 안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던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딸은 서류를 내고 도장을 찍는 내내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는 무거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곁에서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멀리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초췌한 얼굴, 퀭한 눈빛, 그리고 다급히 달려오는 발걸음. 저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사위는 계단 아래에서 딸을 붙잡듯 막아섰습니다. 무릎까지 꿇을 듯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고 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끝났어. 그 한마디는 단호했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지만 딸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저희 쪽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사위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말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사위를 뒤에 두고 걸어 나왔습니다. 뒷모습에서 절망이 느껴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제 손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단단한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말 그대로 무겁고 길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우리 셋의 마음속은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공허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단호했던 결심은 이미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허무와 슬픔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들썩이는 걸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한쪽에 서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그저 무겁게 숨만 고르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 곁으로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의 어깨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딸은 그 손길에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제 나는 뭐가 되지? 그 짧은 한마디는 절망과 허물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대신 더 단단히 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 대신 손끝에 마음을 담아 전달하려 했습니다. 거실은 깊은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어떤 고통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 있어야 한다. 그날 이후 집안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딸은 식탁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앉아 허공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울다 잠들고 때로는 눈동자만 멍하니 뜬 채 창문 너머로 멀리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딸을 억지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 앞에 따뜻한 밥을 놓아두고 하루에 몇 번씩은 방을 두드리며 밥 먹어라라는 짧은 말만 전했습니다. 처음엔 손도 대지 않던 밥그릇이 어느 날은 반쯤 비워져 나오더니 조금씩 그 양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그 빈 그릇을 치우며 마음속으로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딸은 거실에 나와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적어도 방 안에만 갇혀 있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딸 곁에 앉아 TV를 켜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말없이 화면만 바라봤지만 그 모습조차 제겐 회복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같이 산책 갈래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용기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지만 조금씩 주변을 둘러보며 나뭇가지에
핀 꽃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조용히 걸음을 맞추며 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부엌에 앉아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딸은 처음엔 칼을 잡는 손이 떨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한 손길로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였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천천히 다시 살아가는 거야. 남편도 어느 날 술잔을 내려놓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잘 살아야 한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상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조금씩 삶의 온기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곁에서 묵묵히 끝까지 딸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천천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흐름 속에서도 딸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만 있던 날들이 줄어들었고 거실에서 책을 펼쳐들거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국을 뜨던 딸의 입가에서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순간 저는 놀라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본 웃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큰 웃음이 아니라 잠깐 스쳐 지나간 미소에 불과했지만 제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로 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먼저 산책을 나가자고 했고 시장에 가자고 손을 잡아 끌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발걸음이 무거웠을 텐데 이제는 가볍게 주변 가게를 기웃거리며 소소한 물건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무거운 한숨을 줄이고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잠깐이나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예전처럼 가족다운 온기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제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말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지만 그 속에는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딸은 부엌에서 차를 끓여와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아이가 다시 삶을 살아가려는 용기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속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더라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부모가 곁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것을. 딸은 어느새 방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씻고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만 그렇게 하던 것이었지만 점점 직장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딸의 뒷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생기였습니다. 어깨를 펴고 차분히 머리를 묶는 모습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직 눈빛 속에 남은 그림자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살아가려는 힘이 엿보였습니다. 처음 회사로 돌아가던 날 딸은 긴장한 듯 신발끈을 몇 번이고 고쳐 묶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딸은 짧게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말은 작고 담담했지만 제게는 무엇보다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성취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짧게 회사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 일상의 대화가 저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딸은 예전처럼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직 조심스러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시 살아가려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붙잡아야 한다. 밤이 되면 딸은 노트북 앞에 앉아 일을 정리하거나 책을 펼쳐들고 차분히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삶의 자리를 다시 채워나가는 그 과정이 제 눈앞에서 하나씩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부엌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거야. 딸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잠시 만나 차를 마시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안에만 머물며 한숨을 쉬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바깥 공기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모습이 제 눈에는 참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같이 시장 갈래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재래시장에 나갔습니다.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 길게 늘어선 채소와 과일들,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속에서 딸은 오랜만에 밝게 웃었습니다. 싱싱한 채소를 집어들며 이건 오늘 저녁에 같이 해먹자라며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웃으며 그래, 좋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장만한 재료로 밥을 지었습니다. 부엌에 늘어선 접시들과 지글지글 끓는 소리 속에서 딸은 오랜만에 흥얼거림까지 내뱉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저와 남편을 바라보던 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근처 공원에 함께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며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옆에 앉아 한숨 돌리듯 고개를 젖혔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직 상처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그 사이로 다시 살아가려는 빛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분명 아픔을 다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구나. 이렇게라도 조금씩 웃으며 걸어가면 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제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너져 내린 아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데에는 우리가 함께한 작은 일상들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울음 속에 갇혀있던 딸은 이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흔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은 더 이상 아이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 위에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따뜻한 조명 아래 평온했습니다. 딸은 차를 홀짝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도 눈물 대신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일은 이제 제 삶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울음으로 무너져 내리던 아이가 이제는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변화는 분명한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남편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짧은 미소 속에
안도와 기쁨이 함께 담겨 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은 이어서 작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힘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여행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싶어요.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으려고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자기 길을 찾으려 하는구나.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함께 앉아 소소한 미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벼운 웃음이 오갔고 오랜만에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딸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곁에서 끝까지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어느새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딸은 이제 예전처럼 무너져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작은 취미를 찾아 삶의 기쁨을 다시 느끼기도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면 딸이 먼저 부엌으로 와서 도와주고 저녁 식탁에서는 예전처럼 활기찬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이 잦아들었던 집에 다시 온기가 깃든 것이었습니다. 가끔 딸은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물이 아닌 담담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성숙을 보았습니다. 상처를 온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껴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모라는 건 결국 아이가 넘어질 때 곁에서 붙잡아주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이라고. 이제 딸은 다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늘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이가 웃는 얼굴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자 보람입니다. 지난 시간은 분명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뜻하지 않은 상처를 주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견뎌낼 힘도 함께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딸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저는 그 곁에서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픔을 지나 다시 웃음을 찾은 오늘처럼 내일도 분명 빛날 것이라 믿으며 말입니다.